얼마 전 대한항공이 기존 운영하던 보잉 777 항공기의 좌석을 개조하면서 이코노미 좌석의 폭을 1인치 줄인다고 발표해 이슈가 됐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발표된 후 거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좌석 개조는 전면 중단하였지만 이미 보잉 777 중 한 대는 개조가 완료되어 9월 17일 인천 싱가포르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하였죠. 뿐만 아니고 해당 항공기엔 대한항공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탑재되기도 하였는데요. 직접 타서 확인해봐야겠죠. 과연 개조된 이코노미석 얼마나 좁을지, 그리고 대한항공의 첫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어떤 모습일지.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777-300ER은 대한항공의 웬만한 인기 장거리 노선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 장거리 주력 항공기인데요.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왔기 때문에 25대 중 11대는 좌석도 모두 구형이고, 최근 좌석 디자인도 검은색으로 변경되어 시트도 교체해줘야 되는 만큼 겸사겸사 이번에 전체적인 좌석 구조까지 손을 대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구형 보잉 777-300ER의 경우 앞쪽에 8석의 1등석, 그 뒤에 56석의 프레스티지석과 227석의 이코노미석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개조된 보잉 777-300ER에선 1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을 앞쪽으로 당긴 다음 남은 공간에 40석의 프리미엄 좌석을 추가하고, 뒤쪽 이코노미석은 열마다 한 석씩 추가하여 21석의 좌석을 추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코노미 앞뒤 좌석 간격은 개조 전과 같이 32에서 34인치가 유지되었는데요. 문제는 좌석 너비가 기존 18.1인치에서 17.1인치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진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거고, 실제 대한항공이 개조한 항공기의 좌석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인천 싱가포르 퀵턴을 해봤습니다. 갈 땐 신설된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해봤는데요. 프리미엄 좌석도 비즈니스석과 같이 모닝팜 카운터를 이용해서 체크인할 수 있고, 수화물도 우선 처리가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도 스카이 프라이어리티가 적용되어 빠르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공항 서비스에서 비즈니스석과의 차이점은 공항 라운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패스트트랙이 지원되는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 이용이 안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도 적립률 100%의 일반 이코노미석과 동일하게 적립이 되고, 유상 발권 가격도 대략 프리미엄이 이코노미보다 2배 비싸고 비즈니스의 절반 정도이니 그야말로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탑승할 보잉 777-300ER 등록번호 HL8216편은 이번에 좌석 개조를 진행하면서 신규 도장 작업도 마친 모습이네요. 프리미엄 좌석은 일반 이코노미 탑승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최초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인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프리미엄석은 242 배열로 목장갑이 생각나는 이코노미 좌석 시트와 달리 비즈니스석과 같은 검은색이 쓰였고요. 무엇보다 좌석 머리 부분에 쓰인 프라이버시 윙이 눈에 띄죠. 옆 승객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잘 때 고개가 꺾이면 잡아주는 역할도 해서 없는 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 윙 한쪽엔 독서 등도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좌석 공간인데요. 앞뒤 간격은 99에서 104cm로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15cm 이상 더 넓은 모습인데, 비즈니스석만큼 완전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키가 큰 분들이 탑승하셔도 앞좌석에 무릎이 닿지 않는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타항공사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비교하면 그냥 비슷한 정도이고, 우리나라 에어프레미아의 와이드 프리미엄 좌석과 비교하면 좌우 너비는 에어프레미아가 조금 더 넓은 모습이죠. 다만 발 놓는 위치에 발에 걸리는 게 있어서 살짝 발을 벌려야 쭉 펼 수가 있네요. 창가석의 경우 창문이 2개씩 할당되는데요. 22열의 경우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석보다 12도 더 130도까지 젖혀지는데요. 좌석을 조절하는 2개의 버튼 중 앞쪽 버튼을 사용하여 발받침대를 올릴 수 있고, 앞쪽 좌석 뒤편에 달려있는 발받침대를 내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버튼을 사용하여 의자를 젖힐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석처럼 완전히 누워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코노미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죠. 앞쪽엔 15.6인치 크기의 4K 모니터가 설치되었는데요. 개조 전 비즈니스석의 모니터보다도 살짝 큰 크기입니다. 화질도 이전 모니터보다 훨씬 선명한 모습이고요. 모니터 옆에는 옷걸이도 있고, 아래쪽에는 기내 안전책자 등이 담겨있는 곳인데, 비즈니스석에만 제공되는 슬리퍼가 프리미엄 좌석에서도 제공이 되네요. 앞쪽 좌석과 좌석 사이에 생수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는데, 싸우지 말라고 위아래 하나씩 2개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보통 팔걸이도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도톰한 편인데요. 덕분에 팔을 올려두기가 한결 편합니다. 테이블도 팔걸이 안에 숨어 있어서 옆에서 꺼내 펼치면 되는데요. 보통은 한 번 접혀져 있는 편인데 완전히 다 펼쳐진 형태네요. 핸드폰에 담아온 영상 볼 때 편한 핸드폰 거치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밑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조작할 리모컨이 있는데요. 좌석에 어울리게 까맣고 심플하게 디자인이 바뀌었죠.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은 스크롤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콘센트는 역시 팔걸이 하단에 2개가 설치되어 평화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팔걸이 뒤쪽엔 USB-C 타입 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엔 탑승했을 때부터 베개와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담요도 비즈니스석에서 제공되는 프레트 제품이 제공됩니다. 또한 이번에 개조가 된 항공기에서는 기내 와이파이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요즘 웬만한 항공사에서는 비즈니스석부터 기내 와이파이도 공짜인데 여전히 기내 와이파이는 모두 유료 사용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쉽네요. 프리미엄 좌석은 기내식에 있어서도 일반 이코노미석과 달랐는데요. 아뮤즈부시 전체, 수프, 메인과 디저트까지 코스로 나오는 비즈니스석과 달리 모든 음식이 한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샐러드를 전체로 본다면 비즈니스석 기내식과 달리 아뮤즈부시와 수프, 그리고 샴페인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디저트는 비즈니스석과 똑같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까지 제공되네요. 중거리 싱가포르 노선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내식은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석 기내식과 더 가까운 모습이고, 심지어 그릇이나 식기 같은 기물도 비즈니스석과 같은 아르마니 까사 제품에 담겨 제공됩니다. 착륙 직전에 나오는 간식은 비즈니스석과 아예 같은 샌드위치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메뉴는 아니긴 하지만 6시간 좀 안 되는 비행에 이 정도면 배고플 일은 없겠네요. 사실 이번 비행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원래 저는 전날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을 집에 두고 왔네요. 그래서 다음날 비행기로 여정을 변경했는데 주말이다 보니 거의 만석이어서 창가 좌석은 없더군요. 대신 비행 일정이 바뀐 덕분에 유튜버 손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네요. 그리고 드디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합니다. 창이공항은 입국 출국 면세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국을 하지 않고도 바로 면세구역 안에서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퀵턴이네요. 약 2시간 30분 후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올 때 탑승한 프리미엄 좌석 넘어 뒤쪽으로 가면 이코노미 좌석이 나옵니다. 확실히 빽빽한 모습이 있죠? 좌석은 역시 목장갑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좌석이 중장거리 가는 대한항공 광동체 항공기 중에서는 가장 좌석 너비가 좁은 17.1인치의 이코노미석입니다. 사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기존 이코노미석과 차이가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요. 막상 앉으면 확실히 기존 이코노미석에 비해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특히 제 양쪽에 성인 남성 탑승객분들이 앉으셨는데 남자 셋이 나란히 앉으니 와 진짜 엄청 좁습니다. 빈 좌석만 봤을 땐 몰랐는데 실제 승객이 타니 1인치 줄어든 게 실감이 나네요. 인천 싱가포르 6시간 비행이면 어떻게 참아봐도 유럽이나 미주 노선과 같은 장거리 노선에서는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333 배열을 343으로 변경하면서 양쪽 복도 공간도 더 좁아졌는데요. 복도 쪽에 앉은 분들께선 지나가는 승객이나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될 때 팔을 닿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더 쉬워지겠죠. 게다가 좌석은 늘어났지만 머리 위 기내 선반 용량은 똑같기 때문에 짐 넣는 것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더 붐빌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얇긴 해도 슬리퍼도 제공이 되고 프레트 담요는 아니어도 신형 담요도 제공이 됐으며 생수 한 병과 쿠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343 좌석 변경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17인치 너비로 이코노미석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대한항공은 보잉 747과 보잉 787에서 17.2인치 너비의 좌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건 두 항공기 모두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해당 좌석 너비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잉 777-300ER 기종의 경우 항공사마다 좌석 배열이 갈리는데요. 중동 항공사들을 필두로 343 배열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서비스 좋다고 알려진 아시아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333 배열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보잉 777-300ER의 좌석 운영은 항공사가 재량을 가지고 목적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그간 고객의 편의성을 생각하였던 대한항공이 결국 수익성을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항공업계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전세계 항공 트렌드를 쫓는다느냐 하는 명분을 세워 감추려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감은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2019년 마일리지 제도 계약을 발표했을 때에도 스카이패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발표하며 마치 소비자들에게 이롭게 제도가 변경되는 것처럼 호도한 바도 있는데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놓고 좀 불편해도 참으세요. 수익성 좀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똑똑한 소비자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 또 맞나 싶은 거죠. 여기에서 또 아니 대한항공이 무슨 공기업도 아닌데 사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당연한 걸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 위해 공적 자금, 즉 나랏돈 8천억 원이 투입된 바 있고요. 2022년 공정위에서는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검토하면서 2019년보다 좌석 간격 등 서비스 질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끔 조건을 걸며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로 항공업이 어려울 때 대한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는데요. 항공업이 나라의 기간 산업인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 기업에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된 경우가 또 있었나 싶네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 좌석을 단 1인치라도 좁힌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여러모로 참 신기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